법무부 장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입니다. 지난 박범계 장관, 추미애 장관 시절에 있어서 수사지휘권이 남용된 사례가 얼마나 국민에게 해악이 큰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수사지휘권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선자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은 검찰 사유와 선언입니다. 네, 보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차기 정부 2차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깜딱 발탁하면서 차기 법무부 장관이 전국의 핵으로 등장했습니다. 전국 상황 김성환 평론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법무부 장관 기용 예상하셨습니까? 조금이라도? 근데 평소에 친분이 있는 법조 출입 기자고요. 며칠 전에 굉장히 오랫동안 통화를 했거든요. 바로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 검찰 내 분위기는 어떤가 이렇게 제가 물어봤을 때 한동훈 검사장이 만약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되면 어쩌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어느 자리로 갈 것 같으냐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 아니면 수원지검장 그리고 만약에 수사 지휘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당선인의 최측근이 가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있다. 그렇죠. 그러면 아마 법무부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까지는 대략 얘기가 됐는데 기수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단계를 훌쩍 뛰어넘어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서울지검장은 좀 무리라는 생각을 했는데 검찰총장은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이 그것 때문에 고충을 겪기도 했던 거니까 법무부 장관 아마 갈 수도 있겠다 생각을 거기까지 했습니다. 예측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검찰총장이 20기, 한동훈 장관 후보자가 27기. 근데 검찰총장으로 가면 다들 옷 벗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법무부 장관은 어차피 뭐 검사로서 가는 게 아니니까 기수위 다 자동으로 나가라는 얘기를 안 해도 되고. 근데 대체적으로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사법연수원 23기거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던 시절에 23기로 동기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맞춘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4기였어요.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었던 거죠. 어찌 보면.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이 20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27기거든요. 그러면 아마 법무부 장관에 대략 뭔가 맞춘다고 가정한다면 검찰에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있을 수밖에 없고 한동훈 검사장보다 선배가 23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것도 또한 민주당이 바라볼 때는 검찰을 이 한동훈화, 윤석열화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살 수 있을 만한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왜 그런지 한번 직접 설명을 좀 한번 들어보십시다. 한동훈 후보자는 수사와 이런 재판 같은 법집행 분야뿐만이 아니라 법무행정 또 검찰에서의 그 여러 가지 기획 업무 등을 통해서 이 법무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저는 판단했고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문한 것은 이 법무행정이 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 법무행정의 현대화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이런 사법제도를 정비해 나가는데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김평론가 얘기대로 한다면 추미애 박범계 시절에 높은 자리에 앉았던 기수 높은 사람들은 이제 좀 나가라 이렇게 압박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안 나간다면 아무도 검수완박을 놓고 똘똘 뭉쳐있는 검찰을 크게 흔들지 않아도 되는 이런 장점도 있는 것 같고 자 그런데
뭘 제일 고려했을까요? 그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오히려 이상해 보이는데요. 그래요? 아마 온 국민이 다 알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잖아요. 예. 검찰 내부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인물이다 이런 평가들을 뭐 이거 언론이 하는 게 아니라 검사들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가까운 인물인데 그런 인물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임명했다. 이런 얘기가 안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검찰 안팎에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책을 맡을 것이다 이런 소문이 파다했고 또 역으로 거기에 따르는 검찰의 어떤 중립성이나 독립성 문제에 대해서 검사들이 걱정을 하는 목소리가 있다. 네. 여기까지는 뭐 저도 확인했던 바인데요. 근데 법무부 장관으로 이렇게 인선이 될 줄은 몰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예언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이 조국의 시간에 보면 그 문구가 뭐 저도 읽어봤지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민정수석이었을 때 그때 윤석열 당선인을 검찰총장으로 사실은 발탁을 한 거잖아요. 그럴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내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계속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당시에 민정수석이 볼 때는 검찰총장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이 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결국은 중앙지검장 임명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 뭐 윤 당선인이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대목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일화를 소개하면서 그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윤석열 지금 당선인이 진짜로 대통령 될 줄 당신은 몰랐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된다면 아마 한동훈 검사장이 그 훨씬 이상 무언가를 맡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맡게 될 것이다라고 조국 전 장관은 아마 예측을 한 것 같은데 그 예상이 아마 맞아떨어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의 얘기는 이런 것 같아요. 대통령, 법무부 장관, 검찰을 하나의 어떤 묶음으로 단일화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할 건 뭐냐? 전 정권에 대한 어떤 뭐 비리 수사라고 하면서 보복 수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같은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장관이 무슨 수사를 한다고 그러느냐라고 하는 반박입니다. 뭐를 진짜 이런 배경을 갖고 있다고 민주당의 말을 믿어야 될까요? 근데 장관이 무슨 수사를 하냐고 얘기하면은 그동안에 그러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장관 임명했을 때는 왜 검찰 장악이라고 얘기합니까? 논리가 앞뒤가 맞지가 않잖아요. 이건 제 얘기를 전해드리기보다는 어떤 평가가 있었는지 조국 전 장관 임명 때 그때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에 대해서 야당에서 굉장히 반발을 했거든요. 어떤 평가를 했었는지가 제가 궁금해가지고 우리 지금 열심히 찾아봤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보수신문이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되어 있는 사설을 몇 개를 썼을까, 당시에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궁금했었는데 사설을 검색하다 깜짝 놀랐어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이렇게 쭉 사설 쓴 게 31페이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비판을 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논란은 있었겠지만 그렇게 그 비판을 많이 했던데요. 2019년 6월쯤이었는데 조국 전 이제 당시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다고 하는 설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신문이 어떤 사설을 썼냐면은 법무부 장관으로 검토하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 사설 제목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조국 법무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을 충견보다 더한 것으로 만들 수도 있다. 대통령의 인사권이라고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따끔한 질책을 했고요. 2019년 8월 9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하거든요. 그때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가 야당 무시를 넘어서 야당과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다. 검찰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국 전 장관이 당시 이제 민정수석을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 내려보내는 것은 검찰 개혁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중론이었습니다. 검찰을 장악하는 게 아니라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반발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훈 검사장은 뭡니까? 대통령 최측근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 최측근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검찰을 진짜 장악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뒤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런 논리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동안의 비판 논리로 그렇게 얘기를 해왔던 걸 그대로 전해드리는 겁니다. 역으로. 한동훈 후보자는 오히려 또 오늘 발언을 잘 들어보면 대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되면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의 인권을 향상시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검수완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 이렇게 밝힌단 말이죠. 한번 좀 들어보시죠.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런 법안의 처리의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수사권의 완전 분리가 있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의 폐기가 있고, 그다음에 아주 검찰을 또 확실하게 독립시키는 방안이 이제 당선인 쪽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장관이 저런 이제 측근이 이제 임명된다면,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것은, 이러면 입법 처리 과정에서 법무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장관이 아니잖아요. 내정자잖아요. 내정자죠, 아직은. 예. 내정자가 어떻게 검수완박 법안을 저지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좀 저는 이해가 처음에 안 됐고요. 저 얘기 들었을 때 지금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법무부 장관이 되는데 이미 법무부 장관이 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이건 예의가 아니다. 그리고 후보자로서 취할 수 있을 만한 태도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제일 먼저 했고요. 법안 추진을 할 때 민주당이 이제 이른바 검수완박 그 법안을 추진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국민 여론이 잘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너무 속도전을 펼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정의당이나 아니면 시민단체 쪽에서도 나왔어요. 나왔고 민주당도 그 부분을 의식해서 야당과 협의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밀어붙이긴 하되 그게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을 하긴 했지만 의회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할 때에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게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수완박에 대한 가장 큰 추진해야 될 논리를 그 명분을 주게 됐다. 그럼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앞으로도 더 반발할 가능성도 있고요. 제가 볼 때 인사청문회 그 과연 어디까지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민주당이 더 크게 반발하고 전열을 가다듬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검찰 내부에서 정말 수사하고 기소하고 아니라고 경무에 시달리고 그냥 정치와는 좀 독립되어서 열심히 일하던 검사들은 이렇게까지 막 정치에 휘말려야 되나 걱정도 아마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수사권을 가지고 또 경찰의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 보완하겠다고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도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그런 검사들의 입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닌데 지금 검찰이 보이고 있는 그 양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일종의 집단 반발의 형태로 나오잖아요. 집단 반발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일선 검사들부터 나왔다기보다는 대검의 간부가 먼저 글 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른바 뭐 윤석열 라인이라고 불릴 만한 검사들이 먼저 막 글을 올리기 시작하고 나머지 검사들이 막 따라가는 뭐 새무리 형태처럼 이렇게 몰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도 저는 뭐 바람직한 형태는 아니다. 검찰이 이렇게 반발하는 게 진짜 국민 민생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은 검찰 조직의 이기주의나 조직 논리가 먼저 앞서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거대한 야당의 입법에 이제 맞서기 위해서 법무부가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런 점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아무튼 그것까지 내다보면서 법무부를 맡기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당장 이제 김옥수 검찰총장은 검수완박 이 법안을 어떻게든 막아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정식으로 면담 요청을 하고 그걸 또 언론에다 릴리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거부권 행사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결국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김옥수 총장이 총장직을 유지하려고 저런 얘기를 하나, 이런 생각이 저는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른바 조국 사태 때, 그리고 총장 징계 사태 때,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거 정리 안 합니까라고 하는 국민 여론이 굉장히 높았어요. 검찰총장이 그렇게 믿거나 아니면 안 맞거나 수사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대통령이 검찰총장 불러서 당신 이제 그만두시오. 이렇게 얘기하라는 요구가 적지 않았어요. 야당에서 그 당시에 그렇게 요구했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 만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의회가 이미 국회 시간이 돼버렸는데 대통령 임기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한 27일 남았나요? 이 대통령한테 입장 내쇼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가서 만나서 법안 처리 못하게 막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들리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전국지검장 회의 때 여러 가지 열심히 뭐 논리를 만들고 전략을 짰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여론전을 계획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부장검사가 그만두면서도 문재인 대통령 입장 밝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 검찰총장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역으로 압박해가지고 뭐 마치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 임기 한 달도 안 남은 대통령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문 대통령이 진짜 거부권을 행사하기를 기대하면서 했다기보다는 국민들한테 대여론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목적으로 문 대통령을 압박하고 역으로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을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일단 핫한 이슈가 돼버린 법무부 장관 얘기를 주로 했는데 뭐 교육부 장관,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쭉 후보들이 이제 지명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뭐 여러 가지 특징을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러실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게 주변에 있는 사람, 측근, 그리고 뭐 캠코더 인사라고 해서 캠프 출신들 이런 사람이 임명했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거세게 공격했고 네. 일종의 딱지를 붙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사는 무조건 인사청문회 때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안 하는 걸로 그냥 약속한 것처럼 계속 안 해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장관 임명 강행한 게 뭐 몇십 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윤석열 당선인이 인사 스타일 보면요. 쓴 사람만 쓰는 거예요. 예. 인수위에 있는 사람, 내가 만났던 사람, 나한테 조언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이거나 아니면 기재부 출신이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인재들이 있는데 그거 이념에 구애받지 않고 두루두루 많이 썼으면 좋겠다고 하는 요구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면 그런 탕평 인사의 모습이 일정 부분 나타나줬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통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최소한 외국도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 장관 비율은 그래도 지키려고 노력한다거나 예. 뭐 비율을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그래도 뭔가 여성 장관을 좀 많이 임명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별로 안 보였고요. 지역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통합형 인사라고 평가하기도 좀 어렵다. 물론 다른 측면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쓸 수밖에 없는 한계가 일정 그렇죠. 부분 있었을 것이다. 예.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상황부터 안 좋으니까 안정형으로 내각을 꾸리려고 하는 당선인의 의지가 투영된 것이다. 이제 그렇게 또 평가할 부분이 없지는 않다고는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이 정도는 배려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면들이 노력한 흔적들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 점에서는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각각을 다 지금 짚어보기는 어려운데 보건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뭔가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경북대 병원에서 일하는 동안에 자녀 2명이 경북대 의대에 다 편입을 했다. 이 부분인데 자 적법한 절차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말이죠. 그거는 확인할 방법이 없죠. 제가 너무 냉소적으로 말씀드리나요? 그러니까 경북대 차원에서 조사가 필요하다. 최소한 거기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개는 부모가 교수로 있으면 등록금이 면제되던가요? 그런 학교들이 많던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그거는 아닐 것 같은데요. 아닐 것 의대 같아요? 들어갈 때 등록금 면제받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아무튼 않고요. 편입이라는 말이죠. 예. 근데 공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정황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누가 보더라도 뭔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할 만한 상황인 것만은 맞아요. 예. 왜냐하면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북대 진료처장과 병원장을 지내던 시절이었어요. 그렇죠. 2016년, 17년이었었고요. 자녀 한 명도 아니고 2016년엔 딸, 2017년엔 아들 이렇게 돼 있고요. 대학 입시를 통해서 그 대학에 합격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딸은 편입학을 통해서 경북대 의대를 들어갔어요. 예. 서울대 생명공학부에 있었고 농생명과학대에 예. 다니다가 갔고요. 갖고 그건 이제 편입이니까 그렇다 치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아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 그 인재 선발 형태의 특별 예. 전형을 통해서 입학했어요. 근데 과도 사실은 전자공학과였어요. 전자공학과였는데 지역 인재 전형으로 지금 들어간 케이스인데요. 근데 그 전형 과정도 서류 전형에서 한 3배수로 뽑으면은 그 다음에는 면접과 그 다음에 구술 평가로 선발을 그렇죠. 한단 말이에요. 편입은 그렇게 점수를 정확하게 이렇게 계량화시키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계량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정성적인 평가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과연 그게 얼마나 공정하게 됐는가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고 언론 보도를 보면 경북대 내부에서도 이건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정말 공정했는지 예. 이거는 사실은 뭐 조국 사태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동의할지 그렇죠. 모르겠지만 국민의 공분을 샀던 이유는 최소한 그래도 자기 자녀를 챙기는 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녀를 둔 모든 부모들이 공감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공정에 관한 부분, 상식에 관한 부분들, 정의에 관한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의심이 있으면은 공정하게 들어갔습니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그걸 입증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동안 국민대나 고려대나 또는 부산대가 질질 끌고 눈치 봤던 거와는 달리 경북대는 분명하게 빨리 내놓을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안철수계는 왜 그래도 아직 하나도 눈에 띄지 않는가 이 문제인데 오늘 안 위원장한테 물어보니까 저는 다음 일정이 있어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다음 일정이 있어서 빨리 가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가버렸단 말이죠. 어제 이미 제가 답변 드렸던 것 같아요. 공동정부는 간 것 같다. 예, 지나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2차 개각에서 만약에 배려할 것 같았으면은 그러면 이태규 의원이 인수위원직 사퇴하지도 않았을 거고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불만에 섞인 얘기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왜 인선 물망에 오르는 사람들을 몰랐겠어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뭐 내용적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모습을 취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내용이 안 되면 형식적으로 보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책임 총리제도 안 됐고 그리고 최소한 안철수 위원장이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하는 과학기술 분야나 보건복지 분야 이런 몇 개만이라도 추천할 수 있는 몫을 줘야 되는데 그건 맡기는 거거든요. 공동정부라고 하는 건 맡기는 거잖아요. 상대. 그러니까 맡기지 않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공동정부 형태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는 어렵게 됐다. 이게 좀 냉정한 평가일 것 같고요. 국민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을 지냈던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SNS에 글을 올렸다고요. 글을 올렸다면서요? 예. 박근혜 이명박 정부 사람들만 들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 불만을 표시했다고 하면서 그때 이런 표현을 올렸습니다. 내면이 크면 찔리더라도 송곳을 소중히 여긴다. 그러니까 안철수 위원장을 송곳에 비유했대요. 그러니까 안철수 위원장이 비록 송곳이라 하더라도 좀 너르게 그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걸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서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시키려는 전혀 새로운 꿈을 실현하고 싶다면 전혀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는 일 이외에 다른 길은 없는 것 같다. 전혀 새로운 세력. 이렇게 올렸어요. 상당히 실망감을 표출한 것이기도 하고 과연 공동정부나 안철수 위원장이 이제 곧 이제 당대당 통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 통합을 하더라도 과연 미래가 밝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의 정부는 중한 책임을 지고 그 대통령들이 다 참 감옥에 가야만 되는 불행을 겪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그걸 바로 반성한다면 다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사람들이 주로 들어가는 거는 저게 과연 성찰을 거친 건가 하는 뭐 의문을 낳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이게 정치 현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진보 진영이든 보수 진영이든 집권을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인사들을 또 눈에 띄고 그런 인사들이 가깝게 계속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다는 현실은 알겠는데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여기에 따라서 조금 의문이 제기되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뭔가 고집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끝까지 관철하려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집무실 이전 문제나 한동훈 지금 검사장, 법무부 장관 내정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정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네.